비하인드 196회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의 세계선수권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인데요. 첫 두 경기를 마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헝가리, 슬로베니아를 연파했고 두 경기 2승, 승점 6점으로 우리나라가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승격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오늘 세계선수권 중간 리뷰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모셨습니다. 경성고등학교 코치 오광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다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저녁에 운동이 있다 보니 네. 스케줄이 맞아서 또 오게 됐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나라 대표팀의 연승에 아주 기분 좋게 또 달려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난해 저희가 같이 프리뷰를 했잖아요. 그걸 토대로 또 오늘 중간 리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경기 순서대로 한 경기씩 리뷰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나라가 4월 29일 월요일에 헝가리와의 첫 경기를 가졌는데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신상훈 선수 선제골, 바로 이제 동점골 허용이 되면서 1대1이 되는데 이 피리어드 들어서 안진이, 김상욱 선수 골 나왔고 3피리어드에서도 김기성, 김상욱 선수 연속골, 결국은 5대1이라는 정말 최고의 첫 경기 결과를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경기가 풀린 감도 있는데 사실 헝가리가 지난번에 박김찬 PD님은 제일 강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던 만큼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1차전 감상평부터 한 말씀씩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이현숙 기자님부터. 1경기 사실 출발 자체가 너무 좋았다라고밖에 이제 지금 평가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잔류를 위해서 일단 이때는 목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잡은 목표는 그랬잖아요. 일단 잔류를 그렇죠. 현실적인 목표로. 현실적 목표를 잡고 가야 된다. 근데 그 이제 라이벌이 될 수가 있는 뭐 헝가리, 리투아니아가 될 수도 있었는데 뭐 헝가리를 완승을 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좋았다라고밖에 평가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보시면은 1라인이 터지면은 이렇게 경기를 잡아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예전과 달라진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는 파워플레이에서 골이 나왔다라는 점, 여기서도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간단한 실수를 하는 거를 완벽하게 골로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이 그전 대표팀에서는 좀 느끼기 어려웠던 차이점이 첫 경기, 굉장히 중요한 첫 경기부터 나왔다는 것에 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를 잘했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 그래도 저는 좀 헝가리가, 그러니까 한국이랑 헝가리는 좀 앞서 위에 세 팀보다 좀 약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헝가리가 조금 더 뒤를 바라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전부터 주전골 이루시게 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벤체 벌리즈 선수가 우리나라랑도 몇 번 대적을 한 적이 있었던 골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골을 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표를 찌르는 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실패했죠. 23세이브 50점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담한 참사라고밖에 나올 수 없고요. 얕보면 안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을 결코 얕볼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조금 이제 그 다음날 경기가 중요하니까 조금은 사려야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벨라루스니까 조금은 이제 출장을 조정을 해야겠다. 요 어떻게 보면 판단이 아니라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첫 경기였습니다. 헝가리의 주전골리가 아담베이 선수인데 그 선수 대신에 벤체 벌리즈, 그러니까 한국전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이긴 해요. 이 선수를 냈던 게 결과적으로는 헝가리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뭐 역시나 말씀 주신 대로 김상욱, 김기성, 안진이 1라인에서만 10포인트가 합작이 되면서 뭐 이번 승리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저도 좀 연습 기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거는 그동안 참 안 나왔던 파워플레이 골, 그리고 예전에는 상대방이 실수해도 그거를 득점으로 살리는 거를 잘 못 봤었는데 이번에는 족족 잘 받아먹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저도 좀 긍정적으로 봤네요. 우광식 해설위원회 헝가리전 감상평 들어볼까요?
일단 앞에서 득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수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저희 대표팀의 강점인 다른 팀에 비해서 강점인 스피드를 이용한 수비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앞에서 압박을 해주는 포책부터 시작해서 디펜스 존에서 들어와서 상대를 또 압박하는 그리고 한 명한테 퍽이는 쪽으로 두 명이 가면서 퍽을 빼앗아 오는 그런 스피드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뭐 페널티 킬링이라든가 디펜스가 상대의 디펜스가 슛을 때릴 때라든가 모든 선수들이 다 몸을 사리지 않고 앞에서 또 다른 제2의 골리가 돼가지고 막아줬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채워 놓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순간적인 역습을 노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전술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헝가리전에서 딱딱 맞아 떨어졌던 게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이날 또 달튼이 또 좋은 세이브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36세이브를 했네요. 네, 저는 첫 경기 치고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선수들의 어떤 헌신, 예, 그런 기여, 그리고 달튼도 좋은 컨디션을 이날 첫 경기부터 보여줬다는 점, 그것이 곧 1실점밖에 하지 않는, 예, 이런 또 승리로 이어지는 결과였던 것 같네요. 박윤자 PD님 감상평 들어볼까요? 네, 뭐 앞서 다 공수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 이제 승부처를 좀 꼽아 보자면은 제가 꼽은 승부처 장면은 이 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터진 두 번째 골, 리드를 다시 찾아오는 그 골이 안진희 선수의 골.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우리나라 두 번째 골 터지면서 들었던 생각은 앞서 프리뷰 시간 때 오광식 해설이 말씀해 주셨던 상대해보고 이겨본 경험이 있는 팀을 상대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자신감, 예.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피드백이 될 수 있었고, 또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후에 페널티가 헝가리에서 두 번이 나왔는데 한 2분 간격, 3분 간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반증하고, 또 두 번째 페널티는 또 미스컨덕, 투텐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헝가리를 당황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장면을 피리어드 때 초반에 볼 수 있었고, 또 그 투텐 얻은 페널티에서 김상우 선수가 골까지 기록하면서 완전히 게임을 마무리 짓는 그런 장면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3피리어드 중반에 터진 연속골, 김기성, 김상욱. 네, 형제가 각각 골을 뽑아낸 것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 보통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림픽 때도 그렇고 항상 2피리어드 중후반 이후 그리고 3피리어드 때 급격하게 떨어지는 흐름과 패턴, 또 느려지는 발, 그다음 턴오버,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실점들, 이렇게 하면서 무너지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번 경기 뭐 뒤에 슬로베니아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무뎌지는 장면이 안 나와서, 이게 그 지난번에 오광식 위원이 말씀 주신 nem치노프 고프의 효과인가? 코치의 그 그런가? 막판 스케이팅 짜낼 수 있는 그 효과인가라는 그런가요? 생각이, 그 멘트도 기억이 났었고요. 네. 그래서 좀 달라진, 그러니까 제가 그 프리뷰 시간 때 올림픽 이전 팀과 우리는 이후 팀과 다른 팀이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미의 다른 팀이 되온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과연 레거시컵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네. 얼마 안 그런 됐는데 2달밖에 안 됐는데 선수도 거의 그대로인데. 네, 그래서 참 즐겁고 기쁘고 신기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5대1 뭐 최고의 스타트였고요. 이 경기의 승리가 곧 2차전까지도 이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헝가리전 후에 다른 나라 경기들도 두 경기가 더 있었는데, 리투아니아 대 벨라루스의 경기 4대3으로 벨라루스가 승리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2대0까지 앞서가 나가서 이거 뭐야 했는데, 결국은 뭐 벨라루스가 짧은 시간 안에 또 역전을 하더라고요. 벨라루스의 역전승으로 끝난 이 경기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들어볼까요? 정말 안정적이다. 벨라루스는 역시 이 레벨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4대3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경기가 아주 쉽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경기를 쭉 봤을 때는 당연히 차이가 났고요. 그런데 이제 리투아니아도
이거 얕보당하는 딱 당하는 팀의 전형적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타스 아르말리스 골리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지금 D1A 전체에 들어온 골리 랭킹만 따져보면은 헨리크 카르손 선수,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주전 골리보다 딱 바로 아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의 안정적인 세이브를 바탕으로 어쨌든 1라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골을 만들어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2차전. 그렇기 때문에 뭐 리투아니아는 앞으로도 이런 경기력을 이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B랑 A는 수준차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줬던 결과고요.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1, 2, 3, 4레인에서 사실 다 압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골도 다양한 라인에서 나왔고 그런 부분이 역시나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레벨보다는 확실히 높이 있는 팀이구나 를 느낄 수 있었던 2차전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내려온 벨라루스의 그 전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그런데 리투아니아가 승격으로 올라온 팀이지만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다. 근데 동시에 이 경기를 보고도 네. 진짜 못 잡을 팀은 아니구나라는 느낌도 사실 동시에 받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우리는 그래도 탑 디비전에 있는 팀이야 하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치고 들어갈 부분은 충분히 있어 보였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첫 경기가 벨라루스전이고 오늘 한국 시각으로 5월 1일 밤에 두 번째 경기가 카자흐스탄전인데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 두 팀이 제일 좀 강해 보이는 우승 후보로 지금 꼽히는 두 팀이잖아요. 이런 가장 강한 두 팀과 첫 두 경기를 빡 하고 그 다음에 3, 4, 5차전 나머지 팀들과 한다는 경기 일정.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저는 리투아니아한테 봤고요. 네. 이제 승격해서 올라온 팀 치고는 꽤 강한 면모를 득점에서 또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좀 놀랬고 물론 벨라루스가 전체 라인 구성도 그렇고 밸런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져갔던 게 결국 승리 요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투아니아가 생각보다 이번 토너먼트에서 꽤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우리도 리투아니아전 필승을 생각하고 있는 팀인데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리투아니아전을 보고 생각한 거는 우리나라랑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여기도 보면은 1, 2라인에 좀 비중이 치중돼 있고 3, 4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강력한 골리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랑 참 닮았다. 먼저 선제골, 그 두 번째 골까지 기록을 했지만 역전을 당하는 그림은 흡사 지난 시즌 우리나라가 했었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참 해볼 만한 승부가 되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강등권을 결정짓는 변수는 리투아니아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리투아니아들과 붙는 팀들이 리투아니아와의 성적에 따라서 강등까지 치닫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우리나라 게임을 보면서 우승팀을 결정짓는 건 우리나라의 변수에 달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듯 다른 이 두 팀 우리나라와 리투아니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네. 첫 경기 효과라는 느낌이 셌습니다. 아직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 맞닥뜨린 첫 게임에서 의외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승리를 가져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리투아니아는 초반에 그 반짝했던 그 집중력, 공격력이 보여졌지만 뒤에 가서 좀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 한 3, 4차전에서 맞붙었으면은 그냥 쉽게 나올 결과일지 몰라도 첫 게임이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다가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리투아니아의 본격적인 전력은 이제 카자흐스탄과의 경기에서 좀 더 이후에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슬로베니아와 카자흐스탄의 경기도 첫째 날에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이 1피리어드만 3골을 놓고 앞서가다가 슬로베니아가 2피리어드 후에 이제 2골 추격했고 결국 이제 한 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의 슈퍼스타 선수들의 진가가 드러난 경기다라고 저는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의 핵심 선수는 NHL 출신의 안체 코피타르 선수와
카자흐스탄은 KHL에 있는 데런디에츠 선수입니다. 근데 예. 이 두 선수들이 정말 뭐 골에 거의 다 관여를 해주면서 거의 뭐 힘 대 힘으로 맞붙었지만 결과적으로 1피리어드에 조금 느슨했던 이제 슬로베니아가 게임을 지는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더 눈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로만 스타르첸코 선수가 이제 카자흐스탄 하면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공격수 선수입니다. 그런데 로만 스타르첸코 선수가 이번 대회는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니키타 미하일리스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도 지금 바리스 아스타나,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바리스 누르술탄으로 바뀐 팀이죠. 근데 이 팀에서 상당히 두각을 올해 나타냈는데 그 두각이 그대로 카자흐 대표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카자흐 대표팀 입장에서는 참 긍정적인 신호였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가 미하일리스 선수가 2골을 넣었어요. 이 경기에서. 또 차이점을 만들어낸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이제 두 팀의 아쉬운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슬로베니아 뭐 다음 경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슬로베니아는 피리어드마다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완전 다른 팀이 돼버려요. 지금 한국전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한국전 2피리어드 마찬가지였고 슬로베니아는 첫 경기 1피리어드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그냥 줄 놔버려요. 그러면서 수습이 되지 않은 점, 이런 부분은 사실 두 번 경기를 모두 패배로 연결하는 아쉬움이 나왔고, 그런데 바꿔 말하면은 슬로베니아가 2피리어드부터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전도. 그런데 한국전은 1피리어드에서 굉장히 잘했었죠.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부분은 역시 D1A 팀은 약점이 하나씩 다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인데 카자흐스탄 첫 골, 세 골을 딱 넣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공격이 잘 안 풀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슬로베니아의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그냥 내줘버리면서 두 골 추격당하고 여차하면 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연출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피리어드를 흐름을 딱 잡아낸 카자흐의 승리. 그런데 그 중에는 자국 선수, 어린 선수가 중심이 돼 있었다라는 부분을 요약될 수 있는 이 카자흐 슬로베니아전이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그 피리어드별로 나타나는 기복 언급을 해주셨고, 카자흐스탄도 첫 스타트만큼은 좀 뒤가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번 봤던 저는 첫 경기였습니다. 첫 세 골을 보고 와 이거 엄청 최소 못해도 6점은 내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광주 위원님은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너무 동의를 하는 게 피리어드마다 슬로베니아는 굉장히 기복이 있는 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카자흐스탄은 처음에 진짜 세 골이 아니었다면은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초반 득점이 승부에 제일 큰 관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스타 플레이어들의 그 활약을 포인트에선 봤는데, 그냥 플레이할 때 뭐 수비할 때나 공격할 때나 그냥 플레이할 때는 또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냥 평범한 듯 뭐 자기 역할만 하는 스타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꼭 포인트 하는 걸 보면은 관여가 돼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히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또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시작 5분이 참 약한 슬로베니아였고요. 카자흐스탄전도 4분 안쪽에서 첫 골을 내줬었고, 우리나라랑 할 때도 선제골을 우리나라가 먼저 넣었을 때도 5분 안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팀, 그 약점을 갖고 있는 팀이 슬로베니아.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슬로베니아의 1피리어드 5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시작하기 전 끝나기 전 5분씩은 항상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는 경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기량 차이도 동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량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2, 3, 4 라인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밀리는 그림이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림으로 나온다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한 피리어드에 3골씩 내주는 그 대량 실점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카자흐스탄전은 홈버프 제대로 받고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앞서 3골을 넣고 2, 3피리어드 때 잠잠했던 거는 뭐 슬로베니아가 정신 차렸던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뒤에 또 카자흐스탄전 게임들을 보면은 충분히 우승 가능한
팀이구나. 그리고 홈버프가 무시 못할 거구나.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경기장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게임 때는 막 텅텅 비어 있는데 홈게임에서는 꽉 차 있는 함성 속에서 경기를 펼쳐내고 또 승리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홈팀이라는 게 이번 대회 카자흐스탄을 우승 후보로 꼽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그렇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참 하키에서 한 피리어드에 3골 넣으면 이겨야죠. 근데 슬로베니아는 졌어요. 우리나라도 슬로베니아전에 한 피리어드 3골 넣네요. 그러고 보니. 슬로베니아도 1피 때 3골 넣었는데 졌어요. 자, 바로 슬로베니아와 우리나라의 경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저녁 어제였어요. 이 경기 우리나라 김기성 선수 1피리어드 초반에 말씀 주신 대로 선제골로 치고 나갔고 그런데 슬로베니아가 이후에 파워플레이 골 2골을 포함해서 3골을 넣으면서 3대1 슬로베니아가 역전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역전을 당한 채 2피리어드에 들어갔는데 대반전이 또 일어나죠. 김원준 선수 추격골 나왔고 파워플레이에서 김상욱 선수 동점골, 김현수 선수의 그 장거리골 이게 타다다다다 연달아다 터졌어요. 4대3 재역전을 했고요. 그 2분 28초 사이에 3골을 넣은 거죠. 3피리어드 이 스코어 쭉 가다가 마지막에 신상훈 선수 MT넷 골까지 해서 최종 스코어 5대3으로 우리가 슬로베니아를 꺾었습니다. 1대3 역전당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그 재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대단한 또 승리를 일궈냈던 우리나라 대표팀이었어요. 슬로베니아전 이야기 감상평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한국 대표팀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첫 경기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뭐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득점 집중력이 좋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제가 NHL에서 좀 강팀 같은 부분을 언급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흐름을 딱 잡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에 빠르게 득점을 하는 능력 요거를 이제 이번 2차전에서는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의 2분 20초 만에 3골 나왔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득점에서 약간은 그동안 좀 못 믿어온 모습을 보여줬던 국가대표팀에게도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수비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험 지역에서 이제 퍽이 좀 들어오는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슛블럭은 좀 2차적인 부분으로 방지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베니아가 위험 지역에서 생각보다 공격 전개를 많이 못 해냈고 그러니까 추격을 해야 되는 3피리어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서 퍽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좀 뭐 원타이머는 좀 굉장히 예측이 가능한 사볼리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튼 선수라면 충분히 예측되는 퍽은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차전에 이어서 좀 다른 느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두 경기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냈다. 이건 사실 1, 2차전에서 10골을 내면서 이렇게 완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뭐 좋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슬로베니아는 결과적으로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피리어드별로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 이 약점으로 나타난 것 동시에 저는 마티아 핀타리치 선수가 지금 후보 골리라고 할 수 있는 그란차르 선수보다 그렇게 나은 선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그란차르 선수를 조금 더 메인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네. 그래도 어쨌든 핀타리치 선수가 사실 2분 20초 동안의 실점에서 한 2개 정도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막아냈어야 되는 실점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막지 못해서 결국 경기를 패했다는 점 아쉽고요. 그리고 물론 슬로베니아 입장에서 아쉽다는 겁니다. 슬로베니아는 또 이번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코피타르 선수를 보조해줄 만한 보조 득점이 사실상 없다시피 해요. 지금 로스로 보시면은 얀 무르사크 선수라든지 로크 티차르 선수라든지 지가 예글리치 그리고 양 우르바스 좋은 선수 진짜 많거든요. 슬로베니아 산 그러니까 굉장히 유럽 상위 리그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다 안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다 나왔다면은 1, 2라인에 요 선수들이 그냥 다 집중 배치에다가 사볼리치에 뭐 로드만에 웬만한 선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슬로베니아는 그게 안 되고 코피타르 선수만 사이즈를 살려서 이렇게 확 만드는데 그걸 마무리를 못 짓는 모습이 2, 3피리어드부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은 떨어지는데 득점만 해야 되고 이거는 마음은 급해지고 더 공격은 전개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렸죠. 어떻게 보면 그 2분 20초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2분 20초가 이번 5대3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나 싶습니다. 코피타르 선수는 두 경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슬로베니아의 골리는
글쎄요. 첫 두 경기 다 되게 단시간에 3골을 내리먹는 그림이 나와서 혹시 뭐 다음 경기에 슬로베니아가 골리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볼지 그것도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아요. 우광식 위원님 슬로베니아전 감상평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표팀이 그 유럽 팀들이랑 경험이 많이 쌓였고 그리고 앞에 헝가리전에서 또 그 승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감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페널티인데 페널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조심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스틱을 이용한 페널티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뭐 이총현 선수의 페널티 같은 경우에도 굳이 상대 수비수의 스틱을 한번 치고 가다 보니까 또 그게 페널티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실점도 당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김상욱, 김기성의 라인이라든가 또 신상호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한 엠티넷 골이라든가 또 저는 너무 기분 좋게 봤던 게 제가 수비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슬로베니아 선수들이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성공했을 때 저희 팀에서도 디펜스들의 중거리 슛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나 김현수 선수의 중거리 슛이라든가 김원준 선수의 공격 가담하면서 또 골을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아 저희 대표팀의 디펜스들의 공격 능력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김현수 선수 역전 결승골이잖아요. 그 골이 세계 선수권에서 개인적으로는 10년 만의 골이라 그러는데 김현수 선수는 아시아리그에서도 최근 3시즌 동안 골이 없었던 선수예요. 이런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이기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골대 앞에서 싸움을 굉장히 굳은 일들을 저희 대표팀이 잘 해주고 있고요. 네. 그 사실 앞에서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면은 퍽이 구석으로만 잘 꽂힌다면은 득점으로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김현수 선수가 워낙 그 툭툭 던져주는 슈팅을 잘 쏴주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또 구석으로 잘 꽂힌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박상진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무빙을 치면서 시야를 가렸던 게 또 주요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리플렉션 골이 아닌가, 티빙 골이 아닌가라고 해서 처음에 박상진 골로 기록이 나왔었죠. 됐었는데 다시 비디오를 돌려보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갔는데 네. 예, 그만큼 잘 가렸던 거죠.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김현수, 골린 시야를 잘 가렸던. 박상진 네. 이번에 또 새롭게 가세한 대표팀 멤버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줬네요. 슬로베니아전 감상평 박김자 PD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오히려 1피리어드 때 3골을 헌납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3피리어드 때에 페널티도 안 나오고 또 20개의 슈팅을 막아내는 방법도 1피리어드에 어느 정도 반면교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3골 실점 내주고 좀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은 어느 정도 뭐 라인 구성의 뭐 재조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1, 2라인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라거나 그런 부분이 좀 이전에 시즌들을 봤을 때는 나타날 수 있을 법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쭉 유지를 했던 게 오히려 또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던 것 같고 오히려 이 피리어드 중후반 이후에 가서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슬로베니아에서 더 나타났다는 게 좀 흥미로웠고요. 예. 예, 코피타르가 27분을 뛰었더라고요. 아, 예, 웬만한 디펜스들도 그 정도 못 뛰지 않나 싶은데 혼자서 제일 많은 CP2와 제일 많은 플레이 타임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 거죠. 안 풀리니까 더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 4라인의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더 1, 2라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대스타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그만큼 급하구나. 그리고 이번 시즌 전력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구나라는 걸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 플란트가 24분을 뛰었더라고요. 제일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띄었던 게 송영철의 20분. 두 번째로 많이 뛴 송영철 선수. 네, 그래서 김현수, 송영철이 이제 3라인에서 디펜스 페어를 맞추고 있는데 이 송영철 선수의 비중이 헝가리전 때도 그렇고 이 슬로베니아전 때도 좀 눈에 띄게 좀 파이팅 넘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네.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예, 3피리어드 그 파상 공세를 페널티 없이 막아냈다라는 게 우리나라가 이번 시즌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두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페널티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기도 했고 3피리어드 때 특히 그런 위험 장면을 안 생산해내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고무적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바뀐 네. 점이라고 꼽혀지네요. 또 마지막에 뒤를 지켜줬던 맷 달튼 선수 이날도 41세이브를 했어요. 처음 날라오는 슈팅들은 다 막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60개 날라오면 그중에 20개는 이제 슈플럭으로 다 막아낸 거고 나중에 40개들도 이제 처음 날라온 슈팅들은 메탈튼이 다 막아내고 그다음에 리바운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그 리바운드 커버를 디펜스나 뭐 골대 앞에 있는 공격진 우리 자원들이 많이 커버를 쳐줬던 게 또 이게 안양할라 이길 때 보면은 그 장면이 많이 나오는 장면들인데 네. 예, 이번 두 경기에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왔네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6패 후에 슬로베니아전 사상 첫 승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슬로베니아전 끝나고 벨라루스와 헝가리전이 있었는데 3대1로 벨라루스가 승리했고요. 벨라루스가 2승째, 헝가리가 2패째를 기록했습니다. 벨라루스 헝가리전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냥 안정적으로 벨라루스가 전력 차이를 보이면서 이겼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벨라루스 1라인에서 득점이 2골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행여 뭐 상대가 실수를 한다라고 치면은 3라인에서도 득점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능력까지도 과시를 했기 때문에 벨라루스는 괜찮았다. 경기력 역시 좀 위에 있구나. 헝가리보다 위에 있는 팀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첫 경기에서 부진했던 밀차코프 골리가 이번엔 조금 반등에 성공을 한 경기를 보여줬다라는 점도 네.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지막에 이제 3대1 첫 번째 딱 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거기서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분위기를 좀 전환할 만한 계기를 마련할 만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전력이 밀리니까 그렇게 골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고 그래도 빌모시 걸로 같은 에이스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서는 헝가리도 괜찮았고 그리고 아담베이 선수 내니까 벨라루스 상대로 또 괜찮은 모습이 나왔었죠. 헝가리 아담베이 선수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렇기 두 번째 때문에 경기. 그래도 이제 생각한 결과는 아니었을 거예요. 헝가리가 이제 첫 두 경기에서 다 진다고 승점 1점도 없이 이렇기 때문에 좀 헝가리도 좀 물론 뭐 아직 절반도 안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첫 두 경기는 정말 최악의 첫 두 경기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라루스는 우승 후보답게 순항을 하고 있고 헝가리가 이렇게 되면 강등의 위협을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두 번째 경기를 보면서는 헝가리는 오히려 첫 번째 시합보다는 저희랑 했을 때 시합보다는 저는 내용 면에서 더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두 팀 다 첫 번째 시합을 치르고 나서의 경기력이 조금 더 올라온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헝가리가 꽤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벨라루스는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가 워낙 좋은 팀이다 보니까 뭐 3개 라인 그리고 4개 라인이 다 상대 어느 라인과 붙어도 전력적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줬고요. 예. 사실 득점 면에서 헝가리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게임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팀들도 많이 배울 부분도 많았을 거라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페널티 차이에서 승부가 많이 갈렸고요. 헝가리는 페널티가 없다가 3피리어드 때 2번 연속으로 했다가 5대3에서 한 골 더 먹고 끌려갔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앞서 3번의 파워플레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살리지 못했고 그만큼 객관적인 전력에서 벨라루스가 앞선 부분 그런 객관적으로 앞서는 팀을 상대로 헝가리가 상대적으로 잘 대처를 했는데 골이 안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진 거고 파워플레이나 PK 상황에서 벨라루스의 대처가 더 돋보였었고 헝가리는 이제 한번 물렸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가다듬고 더 올라갈 채비가 된 것 같고 벨라루스는 이 상태로 쭉 갈 것 같고요. 예. 남은 경기들이 좀 주목이 되겠네요. 이 두 팀도. 그렇네요. 현재 디비전 1 그룹 A 우리나라가 단독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김상욱 선수 골 도움 포인트 다 1위고요. 김상욱, 김기성, 안준이가 포인트 1, 2, 3이에요. 그 밑에 코피타르 있습니다. 맷달튼 95.06%, 맷달튼 골텐더 1위고요.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3경기가 있습니다.
3차전 카자흐스탄전 목요일에 있고 4차전 토요일에 리투아니아전 있고요. 마지막 5차전 벨라루스전이 일요일에 있습니다. 이 경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승격이냐, 뭐 잔류냐. 승점 6점이니까 일단 사실상 잔류는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뭐 또 물리고 해서 이상하게 되지 않는 이상 좀 마음은 좀 그래도 좀 편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또 이미 2전 2승을 한 이상 승격을 목표로 남은 3경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 2경기를 보신 것을 토대로 남은 3경기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임해야 될지 한 말씀씩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경기를 아직 안 했다라는 게 좀 불안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벨라루스 카자흐전이 진짜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 두 팀과의 일정은 치러지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6점이라는 거는 첫 2경기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성과임은 분명하나 네. 2년 전이었나요? 우리나라 탑 디비전 올라갈 때 그때 카자흐스탄 승점 11점 내고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한테 밀려서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 절대 안심해야 될 타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기력이 나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D1A 팀들은 다 어느 정도 공략 가능한 약점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첫 2경기에서도 이 두 팀이 다 뭐 카자흐도 그렇고 벨라루스도 그렇고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공략을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부터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직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 2승했으니까 우린 진짜 거의 뭐 승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오늘 카자흐가 또 승점 3점을 낼 가능성이 너무 하고 승점 3점을 내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3팀 카자흐, 한국, 벨라루스 요 3명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어야 되는 카자흐, 벨라루스가 또 결국 다 첫 경기에서 6점을 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그 키는 카자흐, 벨라루스전. 뭐 당연한 이야기라면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승 후보라고 꼽히는 두 팀과는 아직 경기를 안 했다는 그렇죠. 점. 네. 그리고 좀 마음에 걸리는 건 마지막 경기가 벨라루스라는 점이에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광식 위원님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벨라루스 경기력을 지금 2개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승격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큰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2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기복이 안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스피드를 계속 유지했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힘으로 밀린다면은 위치 선정을 잘 하면서 그거를 막아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유럽 팀들과 여러 경험들을 쌓으면서 그 힘으로 밀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지금 거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선에서 뭐 박상진 선수라든가 뭐 김원중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한 허슬 플레이 같은 거라든가 또 뭐 수비들이 리바운드 퍽처리라든가 이런 면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성적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대표팀은.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승격을 위해서는 저는 지금처럼 기복 없는 플레이를 해준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걱정되는 건 마지막 벨라루스 전인데 그 전까지 좀 마음을 놓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벨라루스가 역시 제일 강해 보이긴 해서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그 앞에 카자흐스탄전, 리투아니아전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승점을 좀 확보해 놓으면 네. 승격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좋게 작용을 할 네.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 리투아니아전인데 네.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시합이거든요. 저는 카자흐스탄전보다 오히려 리투아니아전을 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뭐 힘찬 PD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팀의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팀이라서 수비 쪽으로 많이 강하게 굳히고 이제 역습을 노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닮았거든요. 실제로 플레이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했던 그 유럽 팀들의 스타일이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오히려 비슷한 성향의 팀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네. 무리하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경기는 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리투아니아전 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예, 승격을 논하려면 일단은 카자흐스탄전을 잡고 나서 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카자흐스탄전을 이기려면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앞서 헝가리전과 마찬가지로
이겨본 경험에 오는 카자흐스탄 이겨봤어요. 예, 자신감, 또 기적을 썼던 그 상대가 또 카자흐스탄전이었기 때문에 예,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는 게 홈버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리투아니아전까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뭐 마지막 게임 그렇게 해서 벨라루스 진다 하더라도 같이 올라가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림 좋네요. 네, 그거. 카자흐스탄전이 가장 향방을 결정짓는 예, 팀이 될 것 같고,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도 예, 우리나라와의 경기가 우승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승격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 키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승권을 경쟁하는 팀은 우리나라와의 게임이 가장 크게 변수가 될 거고요. 강등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리투아니아전이 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앞서 2경기 다 이겼기 때문에 남은 상대 팀들이 느슨하게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헝가리처럼 뭐 주전골이 빼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기대가 되겠고요. 2017년에 우리나라가 그 D1A에서 첫 2경기 때 폴란드 4대2, 카자흐스탄 5대2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탔고 결국 승격의 꿈을 이뤘었는데, 이번에 흐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2차전 다득점 나오고 있고요. 참 우리나라가 2경기에 10골이라니 저는 이게 정말 놀라워요. 파워플레이 골이 5골씩 매 경기 나오라니. 2경기 연속으로 했다는 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분위기 그대로 카자흐스탄전부터 해서 벨라루스전까지, 진짜 이번에 만약에 승격을 한다면 2년 전에 했던 승격보다 더 가치가 있는 더 승격이 의미가 아닌가. 있죠. 네. 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기대감은 커집니다. 그래서 김성호 KHL 가고 네. 가는 김에 안지희도 같이 가고 뭐 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네.